안녕하세요. 이번 주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 일반적인 절차 특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와 특징에서 사업 계획서 작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의 어떤 유형과 규모, 추진 방법, 사업성 분석 이런 것들이 끝나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이 나요. 그래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이 나면 종합적인 사업 계획에 실천할 계획이 필요해요. 실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서는 이 사업이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나면 사업 계획 실천 계획이 필요하게 돼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이외의 관계자, 대관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서 작성이 또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업 계획서는 지금까지 과정을 종합하고요. 그걸 작성하고 향후 추진해야 될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과정을 정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의 작성은 사업 추진 계획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계획이고 사업 유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크게 내부용과 인허가용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용과 인허가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용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동 지침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 수립 등을 반영하는데 사업 내용이나 규모, 추진 방법, 소요 예산, 자금 조달, 투입 규모와 시기, 마케팅 계획, 인력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참여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내부용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게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부용은 인허가를 내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허가용이라고 하는데 주로 대관용으로 사용되고 일정한 양식과 부속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야 하냐면 도면, 관계 서류 등 인허가 절차상 필요한 서류의 유형과 양식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서 외부용과 내부용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의 사업 계획서는 서로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내부용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인허가 준비용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달리한다. 내부용과 인허가용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인허가용일 경우에는 세밀하게 관계 서류를 작성을 하고요. 주어진 양식에 충실해야 되고 내부용일 경우는 양식보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실제로 모든 행동과 사업 추진의 지침서가 돼야 된다. 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내부용이 되고요. 인허가용은 양식과 규격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사업 계획서가 완성되면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요. 첫 번째는 관계 이해 당사자의 사업 계획서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협의 과정은 토지주, 투자자, 관계 종사자, 건설회사, 인허가 기관 등이 하는 것이 되겠고요. 협의 과정을요.
그 다음에 토지주와 관계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의한 토지가격 협상 또는 지주 공동일 경우에는 토지 개발에 따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 제공과 참여 방법 등을 제공하여서 개발 방향을 확정 짓습니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사업 계획서에 나온 걸 보고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에 대한 투자 효과를 알리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성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의 성패는 투자자 유치 여부에 달려 있고 그 투자자 유치 여부의 성패는 사업 계획에 달려 있다. 사업 계획은 사업 계획서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서 투자자가 없으면 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뭐 투자자가 토지주가 됐던 뭐 관계 종사자가 됐던 건설회사가 됐던 이 그 협의 과정의 당사자들은 모두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또 돈을 댈 수 있는 투자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서 건설사와 사업 계획서 협의는 어떤 공사에 관련된 걸 논의하고 공사 참여 조건을 협의하는 데 이용이 된다. 공사 조건으로 공사 금액, 공사 기간, 공사비 지급 조건 등이 있고요. 예전에 그 건설사가 개발업자에게 토지비를 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업 계획의 여하에 따라서 건설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개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와의 사업 계획 협의는 필수 조건이면서 가장 중요한 협의 사항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종사자는 주주, 종업원이 있고 이들은 사업 계획서를 숙지하고 어떤 사업 방향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사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활동 지침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인허가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기관과의 관계에서 사업계획서는 관계기관이 요구하는 어떤 양식과 절차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들 관계기관에 접수를 함으로 인해서 인허가 과정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시작되는 과정까지가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가 되겠고요. 설계, 인허가, 시공,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사업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선 도면상에 건설 계획을 그려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게 바로 설계라고 하죠. 설계. 첫 번째 과정이죠. 그래서 가설계가 있고요. 회기 설계가 있고 사업계획이 있는데 가설계나 회기 설계는 사업계획 확정 전에 행하는 것이고요. 기본 설계는 사업계획 확정 후에 인허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는 인허가 후에 실제 건설을 위해 행하는 설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이 설계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인데 특히나 그 기본 설계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이고요. 구체적인 법적 규제 사항을 정확히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인허가는 그 토지와 관련 인허가, 건축 관련 인허가, 사업 관련 인허가, 영업 관련 인허가 등 크게 그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의 그 4가지 유형을 한번 보면, 토지 관련 인허가는 토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토지는 개발을 하는 그 직접 관련이 되는 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도시개발법과 같은 유형의 개발사업 등에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건축 관련 인허가는 토지 관련 인허가를 득한 이후에 해당 토지에서의 건축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 것인데요. 이거는 건축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벌써 법이 몇 개가 나왔죠? 두 번째까지만 해도 3개가 나왔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서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건축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법률을 저희가 벌써 앞에 그 강의에서 이미 배웠어요. 이런 법률들의 저촉을 받는다 하고, 사업 관련 인허가는 별도의 법에 근거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인허가인데, 주로 주택건설의 경우 주택법상의 인허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주택에 관한 사업 승인을 받을 경우는 주택법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4개예요. 어쨌든 법이 관련된 거, 법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전부. 그 다음에 4번째, 영업 관련 인허가인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요. 본격적인 영업을 해야 될 경우에 해당되는 인허가인데, 예를 들어 아파트 근린상가, 아파트를 짓고 나서 근린상가에서 입점이 돼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근린상가의 경우 식당, 담배가게, 야채가게 등 여러 형태의 영업활동이 필요한 인허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허가 과정의 예를 들었을 때 그 리조트 개발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크게 저촉이 되겠고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로서의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리조트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걸 거친 다음에 관광진흥법 또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리조트 사업 계획의 인허가를 받고요. 이게 승인이 나면 숙박시설 등 해당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시설 공사를 마치고 이 시설 공사가 끝나면 리조트 사업 승인이 완료가 돼서 실제 영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과정이 끝날 때까지 법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알아둬야 되겠죠. 인허가가 완료되면 건설회사와 시공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를 한다. 민간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단순히 도급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지원도 하고요. 기술 지원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건설사 역할이 크고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사 계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건설사 역할은 크고 중요하다. 건설사와 공사 협의 및 계약이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공사비는 물론 분양가, 설계 내역, 공사 방법, 자금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광범위한 내용들을 계약을 하고 이때 건설사와의 협의 조정 결과에 따라서 사업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개발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일괄수주 방식, 분양 도급 방식,
단순 도급 방식, 교환 방식 등 그 6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건설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인허가에서 시공 준공까지 관계에서 계약 유형을 볼게. 건설사와 시행사의 건설 계약 유형, 공사 계약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유형은 일괄 수주 방식, 분양 도급 방식, 단순 도급 방식, 교환 방식이 있어요. 그럼 일괄 수주 방식은 턴키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턴키 베이스 메소드인데 요즘에는 이 턴키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많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 그럼 일괄 수주 방식이 턴키인데 내용을 보면 토지주가 토지를 공급한 건설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설업체에게 모든 걸 일괄하는 거죠. 토지만 제공을 하고. 그래서 건설업체가 인허가 및 시공, 분양을 책임지고요. 토지주에게 토지비 및 적정 이윤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토지주는 땅만 대고 나머지는 건설사가 모두 맡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턴키다. 일괄 수주 방식이다. 지주 공동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분양 도급 방식은 민간 개발 사업의 대표적 유형인데 토지주가 건축 허가를 얻은 후에 건설회사에서 공사계약을 맺고 건설사는 공사 금액을 분양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죠. 대부분 지금까지의 개발 사업이 이렇게 이 분양 도급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뭐 장단점도 많았지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왔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단순 도급 방식은 공공개발 사업의 대표적 유형이다. 이거는 토지주가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계약을 건설회사와 맺어요. 그리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이제 공공개발 사업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환 방식은 토지주가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공사대금을 건물이 완공되면 완공된 건물 중 일부를 공사비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분제 재건축사인데 지분제나 뭐 재건축사 이런 건데 사실은 대부분 시행사나 뭐 시공사는 여기 그러니까 시행사죠. 공사비 대신 그 완공된 건물을 받아오는 경우가 생기죠. 교환 방식이 되겠죠. 토지주가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공사 대금이 공사비 대가로 건물 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공사계약 유형은 일괄 수주 방식, 분양 도급 방식, 단순 도급 방식, 교환 방식이 있다. 일괄 수주 방식은 요즘 점점 계약 체결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턴키 방식이라고 하고 그동안에 해왔던 거는 분양 도급 방식이다. 단순 도급 방식은 일의 진척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 교환 방식은 공사비 대신 완성된 건물로 가져가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4가지를 공사계약 유형으로 봐왔고요. 전세는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예치를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사용하다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은 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가 대부분 전세이다. 보통 분양이나 매매가의 40에서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전세금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게 일반적이고요. 계약 완료 후에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초기에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금을 그 이자 정도의 금액에 월 단위로 환산해서 지불을 받는 방법인데 매월 일정 금액이 건물 집주인에게 지불이 돼요. 그래서 소멸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월세는 주변 여건과 경제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 및 상가의 경우는 월 2%선, 업무 시설은 10에서 14%까지 달했고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런 월세 수준도 낮아져가지고 보통 1에서 1.5%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초기에 많은 금액이 필요 없고요. 계약 완료 또는 해지 시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방법들이. 보증부 월세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주는 대표적인 임대 형태인데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활용한 중간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정한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하여서 계약 완료 또는 해지 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일정 금액의 월세를 매달 지불받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초기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대 방식이 되겠다. 보증부 월세. 그리고 깔세가 있어요. 깔세. 깔세는 월세 변형으로서 1년 또는 2년 단위의 월세금을 계약 시에 일시에 지불받는 방법으로서 그 월세 금액으로서의 전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할 경우에 주로 이용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깔세 등을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분양 방법. 상품 유형에 따라서 회원권 분양과 소유권 분양 방법이 있어요. 회원권 분양은 리조트 회원권, 스키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일정한 제도하에서 분양이 가능한 회원권인데 이걸 그냥 이용권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용권을 분양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이용상의 특혜가 있고 권리도 주어지지만 소유권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용권을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회원권 거래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대부분 부동산이나 콘도미니엄의 경우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콘도의 경우에만 이용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고 상가,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요. 또 분양 주체에 따라서 분양 방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직접 분양과 대행 분양이 있고요. 그 대행 분양 안에는 완전 분양 대행이 있고 일부 대행 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주체에 따라 분양 방법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직접 분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양 업무 모든 과정을 사업주가 직접 추진한다. 그리고 장점은 사업주 의사가 정확히 반영이 되고 분양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단점은 분양 경험이 필요하고요. 정기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조직 구성 및 해체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대행 분양이죠. 간접 분양이라고 하는데 완전 대행과 일부 대행이 있어요. 완전 대행은 분양 업무 전 과정을 대행사에 일임한다. 과다한 수수료 발생 및 분양 사고가 우려가 된다. 단점으로는 뭐 장점은 나와 있질 않고요. 일부 대행은 단순 분양 계약 업무 또는 영업 업무만 대행을 해준다. 장점은 분양 계약 체결이 높아지고 단점은 사업주의 기획 의도와 불일치할 수가 있고요. 책임의식 결여에 따라서 분양 사고도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분양과 대행 분양 두 가지가 있는데 대행 분양은 완전 대행과 일부 대행이 있는데 그 완전 대행과 일부 대행의 개념과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분양 주체에 따른 분양 방법 비교를 표로 한번 여러분들과 보았습니다. 분양 방법은 분양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지어서 어디에 분양한다? 그러면 거기 현장 가서 분양하고 또 분양이 끝나면 또 다른 현장으로 가는 게 이제 분양 상담사? 또 분양 대행사의 이제 어떤 무리 지어서 다니는 직원들이죠. 그래서 이 조직은 혼자 다니기에는 힘들어요. 혼자 하기는. 그래서 5명, 뭐 10명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같이 이동을 하죠. 어느 건설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일군 업체에서 분양하는 데를 이들이 가면 다행히 운 좋게도 또 분양이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브랜드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양도 브랜드나 시공사를 보고 많이 결정을 하고 그 브랜드나 시공사의 이미지로 인해서 분양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그것이 시간에 달려 있어요. 분양은. 그런데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바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위치나 뭐 여러 가지 규모나 형태나 다 따지겠지만 그 1군 브랜드가 뛰어들었을 때는 위치 좋은 곳이죠. 그리고 상품성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1군 업체가 뛰어들었을 거라고요. 그곳은 되는 자리죠. 시공사가 또 1군 업체고요. 조금 안 좋은 위치라도 시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시공사를 보고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규조직은 사업주의 그래서 분양조직은 정규조직과 비정규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조직은 사업주의 정규 소속으로 구성된 조직이고요. 조직 전담화가 되기도 하고 비전담 조직화 되기도 합니다. 비전담 조직화는 분양이 진행될 때는 분양 조직으로 편성이 되다가 분양이 없을 때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비정규 조직은 분양 시에만 조직화되는 것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화되는데 정기 조직과의 조화를 통해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시킨다. 외곽 영업 조직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특별 분양 조직, 이벤트 위한 전문가 조직, 뭐 아르바이트, 도우미 등이 필요시 수시로 조직화되는 조직 등이 있다. 사실은 그 회사에서 분양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다 맡기기 때문에 외곽 조직 영업이나 뭐 이벤트를 위한 전문가 조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방법은 분양 과정은 상품 개발 단계, 분양 단계, 분양 정산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분양 단계인데 다시 분양 준비 단계, 분양 광고 단계, 분양 단계, 분양 정리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품 개발 단계는 분양 담당자 또는 전문가와 사업주가 토지 분석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고 분양 가능한 상품을 기획하는 게 이제 상품 개발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토지분석 8원칙을 배웠어요. 그 토지분석 8원칙을 통해서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 및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시장 흐름 파악을 하고 최적의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상품 개발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 참여하는 비중이 커지게 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방법으로는 사업주를 대신하는 분양 담당자가 설계 시부터 깊이 관련을 해서 상품 개발 과정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야지 분양하기가 편해지죠. 이 상품에 대한 컨셉이나 상품이 개발된 과정을 알아야 고객들에게 설명을 잘 해줄 수가 있고, 또 이걸 처음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관여한 사람이 교육을 시킨다면 분양 상담사들이 어떤 취지로 이 건축물이 탄생이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내용으로 규제가 되고 안 되고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 개발 과정을 직접 지휘하는 경향이 확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담당자가 마케팅은 물론이고요. 기술적인 분야까지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분양 단계는 실제로 분양을 하는 단계인데 상품 개발이 완성이 되고 또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면 개발 사업의 모든 시스템은 분양을 위한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일단 상품은 팔려야 돼요? 안 팔려야 돼요? 수요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팔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이득이에요. 시간이 돈이다라는 얘기처럼 오랜 동안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손실이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업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빨리 하는 게 수익성과 사업성을 높이는 최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위치, 좋은 시공사, 좋은 분양 상담사들이 빨리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래서 본격적인 영업 단계가 되고요. 분양이라는 게 상품 개발 단계가 기획 단계라면 분양 단계는 계획 및 실행을 하는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방법이 있어요. 분양 단계의 제1단계는 분양 준비 단계이고요. 분양 개시 전 1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분양 개시 일주일 전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분양 계획 및 세부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 분양 목표를 설정해서 분양 광고 자료, 분양 이벤트 기획, 그 다음 홍보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홍보물 제작을 할 땐 분양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작성을 해야 되겠고, 분양 조직 구성, 분양 개시일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분양 단계 2단계는 분양 광고 단계인데 분양 광고를 집중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단계로서 보통 분양 개시 일주일 전부터 분양 개시일까지 그 기간을 분양 광고 단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사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상품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고 언어나 태도 등의 체질화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서비스업입니다. 그렇지만 전문 지식이 또 필요한 일이 분양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할 게 없어서 이 일을 한다? 그 태도부터 버려야 합니다. 굉장히 전문화된 일이기 때문에 요즘은 도시계획 부동산, 도시계획 행정학
도시공학하는 친구들이 전업으로 하긴 그렇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이 분양 상담사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 바이 건이기 때문에 한 건당 얼마의 수당을 받는 직업인데 학생들이 받기에는 큰 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건만 해도 등록금과 비슷한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면 그거보다 또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렇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일확천금에 눈 멀어가지고 전적으로 직업으로 삼기엔 조금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을 안 하시는 분한테 뭐 욕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적인 면모를 갖추었다면 꾸준하게 해도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조금 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인정받긴 좀 힘든 부분이 다소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그 상품에 대한 숙지도가 매우 필요하고요. 세련된 언어와 태도 등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3단계는 분양 단계인데요. 본격적인 분양 시기, 분양 개시일부터 분양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의 기간이 여기에 속한다. 영업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모델하우스 오픈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분양 단계 4단계는 분양 정리 단계이다. 분양 정리 단계는 분양 개시 3개월 이후부터 분양 마무리 기간까지예요. 근데 3개월까지 이제 분양이 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물건일 때는. 근데 3개월 이후까지 완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3개월 이후부터 분양 마무리 기간까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잔여분을 분양하는 단계로 미분양 물건 분양 대책이 주된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분양이 오래되면 한 명이나 두 명, 뭐 처음에는 몇십 명 투입했다가 점점 3개월 이후에는 사람을 빼게 되죠. 분양 그 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 사람을 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남은 자녀분이나 미분양 몇 건 같은 거는 뭐 한두 명 정도 남아 있게 되죠. 근데 그 한두 명도 사실 기업에서는 인건비나 비용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얼른 분양을 하고 그 현장을 떠나는 게 수익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 그 미분양 물건에 대해서 분양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분양 정산 관계가 되겠는데요. 계약 내용에 대한 게 있을 텐데 그 계약 내용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결과를 종합화하는 단계고요. 그런 게 뭐냐? 분양금, 입출금 내역이고요. 분양 계약자들의 인적 사항 정리, 분양 후의 각종 정보 및 일정 관리, 분양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이 주된 업무가 되겠고 이거를 종합화하는 게 분양 과정 마지막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되지 않으면 정산이 되지 않겠죠. 정산을 하려면 이런 작업들, 이런 업무들이 일목요연하고 또 정리가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분양 과정 마지막 단계까지 여러분들과 봤고요. 광고가 있어요. 광고 방법. 매체에 따른 광고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잡지, 유인물 광고, 판촉물 광고, 옥내외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장점과 단점과 전략이 있는데 TV 광고는 장점이 모든 계층에 전달이 가능하고요. 반복 광고로 메시지가 주입을 할 수가 있어 주입 효과가 있다. 수요자에게 접근이 우수하다. 단점은 높은 광고 비용,
짧은 시간, 한 15초 정도가 되는 광고 시간이 있고요. 시간 선택에 한계가 있다. 방송국에서 정해주는 시간들, 아니면 그 피크 시간에 가장 비싸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면 사람들이 또 덜 보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프로그램 영향력에 추정이 된다. 많이 보는 시간들 아까 얘기했죠. 전략을 보면은 TV 광고 전략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효과를 위해서 기업 이미지 광고 또는 브랜드 광고에 중점을 둡니다. 시간대와 프로그램 효과에 반영이 된다. 라디오 광고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낮은 비용, 단기간 효과에 집중화가 될 수 있고요. 지역 밀착 광고. 단점은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설득력이 약하다. 청취력이 불명확하다. 청력에 의존해야 된다. 상상력을 자극한다. 전략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집중화, 청취율이 높다. 신문 광고의 장점은 광역적으로 전달 가능하다. 뭐 전국에 가능하죠. 근데 라디오나 TV는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 전달력이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존성이 있고 기록성이 있다. 신문 지면에 남아 있으니까. 단점으로는 광고 게재면의 한정적이다. 선택적인 광고가 불가능하다. 단발 효과, 짧은 수명이 있다. 신문 광고의 전략은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단기간에 빠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잡지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광고 대상과 잡지 구독자의 공통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회독률이 높다. 계층 차별화가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발행 기간이 장기이므로 단기 집중력이 부족하다. 광고 지면에 한계가 있다. 잡지의 전략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필요할 때 잡지에다가 광고를 하게 된다. 유인물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광고의 장점은 원하는 지역에 집중하고요. 낮은 비용이 가능합니다. 단기 집중화가 가능하고요. 단점은 광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주의력이 낮다. 전략, 순간적인 표현력으로 시선을 잡을 수 있도록 광고 문안을 작성한다. 판촉물 광고의 장점은요. 낮은 비용, 가능성 높은 고객에게만 집중을 한다. 단점은 표현의 한계가 있고 판촉물 광고의 전략은 광고 초점을 명확히 하고 전달 의도만 가시화한다. 옥내외 광고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장기화가 가능하다. 밖에 이렇게 간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전자 건물 위에 붙어 있는 대형 화면들, 시각 효과가 우수하다. 단점은 단기 변경이 어렵고요. 표현의 한계가 있다. 옥내외 광고의 전략은 기업 이미지 광고, 브랜드 광고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에 따른 광고 전략을 여러분들과 표로 만나보았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에서 마지막 사업 정산 방법, 입주가 완료되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개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사업 손익이 분명해지니까 정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처음 참가했던 이해관계자들과 정해진 계약 내용에 의해서 이를 분산 정리하는 단계가 되고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하고 종료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정사는 개발 이익을 추정해서 확정하되 정해진 약정대로 토지주, 개발자, 투자자, 건설사,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이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정산 과정이다. 또한 기타 이해관계자나 주주들에게 이익 배분을 완료하고요.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세무서 신고를 한다는 건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 중에 마지막 단계인 사업 정산 단계에 손익을 따져서 여기 참가자들에게 모두 이익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고요. 세금 신고로 마무리를 하는 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사업 정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 일반적인 절차인 마지막 단계 사업 정산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았고요.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는 오늘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챕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